도착하고 이제 그 문제가 불량하다는 표현을 쓰죠. 제가 그 사실은 그 봉사 뒤에 있는 고등학교 아시죠? 네, 경기고등학교 길 건너 있는 중학교 혹시 아세요? 예, 저 공원중학교 1회 출신입니다. 그 초중고등학교가 다 이제 근방에서 다니고 이제 지금은 아닌데 그 속가도 근처 그러니까 삼성동이었었고 또 원찰이라 그러죠. 가족하고 친척들이 다니던 사찰이 이제 봉은사였었고 봉은사 어린이법회 출신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부모님이 굉장히 공을 들이셨는데 일요일 아침에는 학교도 안 가겠다. 또 지금이랑 다르게 아침 일찍에는 이제 7시 반부터 세계 어린이 명작 만화로 쭉 시작해서 디즈니까지 만화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본다고 보살님하고 거사님이 돈 줘가면서도 절에 좀 가라고 할 때도 기어코 안 가고 이제 동생들만 열심히 어린이 법회 다녔고 이제 어린이 법회는 아니고 이제 방학 때 여름 불교학교, 겨울 불교학 그 어린이 겨울 수련회 있고 하면 이제 뭐 해인사로 직지사로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놀러 간다 생각하고 이제 수련회는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부모님이 이제 애쓰신 거에 비해서 이제 법회는 뭐 죽어라 안 나가서 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열심히 다녔던 동생들하고 다르게 저만 출가해서 저 출가할 때 그 식구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이제 형제들도 그렇고 친척분들도 가문에 드디어 스님이 한 명 나왔다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절에 열심히 안 다니던 제가 출가를 해서 그 이제 가족들하고 친척들이 참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이제 막 말씀하셨던 기억도 나고 또 뭐 그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날라리 부자였지만 어쨌든 뭐 초파일 그래도 초파일에는 또 아니면 뭐 저희 보살님은 그 합창단 출신인데요. 봉은사 합창단 출신이고 이제 열심히 뭐 거사님도 그렇고 다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정말 저만 그렇게 열심히 봉은사를 안 다니다가 이렇게 출간 2년에 또 공부 마침 또 학위 전공이 중국불교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 만나러 봉은사까지 오게 돼서 아침에 정말 그 봉은사 일주문 들어서는 순간 아 감개가 무량하다라는 걸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항상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내용 가지고 동국대학교라든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한 학기 하는 내용이거든요. 대학원 같은 경우는 16주차 16번 3시간씩 그래서 48시간은 해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2타임으로 줄이라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번 학기 또 학교에서 하는 강의가 이제 과목이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하는 텍스트를 이번 학기에는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하는데 우리 행정관님이 막 이제 자료 좀 만들어서 미리 예습하셔야 된다고 빨리빨리 보내라고 그러셔서 아마 강사진 중에 제가 제일 늦게 보내서 우리 인숙 선생님 그 속을 많이 태운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자료집이기 때문에 예습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셨죠? 네, 예습 다 하셨을 거로 굳게 믿고 이렇게 해서 조금 교재 부분대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저희가 학교에서는 48시간 수업하는 내용인데 4시간으로 줄이다 보니까 뭐 10배 이상 줄여야 되는 내용이라서 조금 빼야 되는 부분은 빼고 건너뛰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들으실 때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과감하게 손들고 내용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나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손들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질문해 주시는 것도 큰 같이 공부하는 공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물어보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편하게 손 안 드셔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게 봉은사 불교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이잖아요. 기초 과정부터 시작해서 불교 대학 과정까지 다 마치신 걸로 제가 믿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잘못 말씀드리거나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스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고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도 서로 좋은 내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다음 주 시간까지 이제 나갈 내용은 물론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쭉 서술이 되기는 했지만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2019년 21세기 들어선 지 거의 이제 한참 지났는데 뭐 옛날 지금 이렇게 앉아갖고 교실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그러니까 일명 클래스룸 이 스타일이 거의 한 150년, 200년?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제 영국에서 처음 공교육 만들어지고 학교 만들어지고 한 이래로 이런 형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의실에 앉아서 교실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만들어진 지 벌써 2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이런 스타일로 안 합니다. 대학교 가도 초중고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교 가도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 과정에서도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그걸 논의해서 풀어가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지금 학교 초중고등학교 자녀분 있으신 분들 대학생 자녀신가요? 초중고등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시거나 가해시키시죠. 근데 앉아서 이렇게 듣는 학습 내용 같은 경우는 일주일 지나면 10%가 아니라 5%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듣고 학원 가서도 또 듣고 그걸 이제 자기화 시키려면 수업 들은 만큼의 복습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과외하면 이거 불가능해서 학원 선생님만 좋은 일 시켜주시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은 계속 반복해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걸로 체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듣는 방식을 대체적으로 요즘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육학계에서.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모여서 토론 했더니 또 요즘 신문에서 보셨죠?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모르는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 토론 토의만 시켰더니 이거는 학력이 더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교육학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연구 중이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면 아무리 굳은 신신과 원력을 가지고 물리학 공부하시려고 봉사 오셨어도 앉아서 이렇게 2시간 들으시면 이제 들으실 때는 좋은 내용이고 다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기억할 것 같지만 하루 지나면 50%가 날아가고 일주일 지나면 들으신 것에 아마 5% 정도밖에 기억에 일명 아래하시게 저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하거나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옆에 도반분들하고 말씀을 해보세요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다 아래하시게 못해도 한 70~80%는 저장시키고 가야지. 그러라고 스님이 저렇게 자꾸 나를 귀찮게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가까운 분들이 이가 쉽기 때문에 양옆으로 말고 앞뒤 도반분들하고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커리큘럼 과정에서 왜 중국 불교 사상사 내지는 중국 불교가 들어갈까? 즉 중국 불교를 왜 공부해야 될까? 우리는 한국 불교인들인데 우리는 한국 불자인데 왜 중국 불교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커리큘럼에 굳이 봉사에서 중국 불교 사상사를 넣었을까를 앞뒤 도반들끼리 한번 시간 짧게 드릴게요. 인사까지 하시고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시죠. 입 좀 빼시고 이렇게 앞뒤로 하시면 돼요.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옮기세요. 앞뒤로 하세요. 그러니까 씁쓸한가요? 네? 할 말 없으시면 안 돼요. 너무 씁쓸하고 금방 다 얘기하셨어요? 그냥 수치로서 인사만 하신 거예요? 네.
불교를 왜 공부해야 될까 내지는 뭐 커리큘럼에 굳이 이렇게 중국 불교가 들어가야 될까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한국 불교가 그 부처님 탄생하시고 만들어진 인도의 불교를 직접 직수입하지는 않았잖아요. 바로 중국을 거쳐서 중국 불교를 저희가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근간 모태로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또는 일본 불교, 그러니까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중국 불교를 일단은 공부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중국 불교 내지는 중국 불교 사상사를 공부할 때 어떤 중국 불교가 그 한 2000년 넘게 유지가 되고 발전했는데 그 특징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쭉 그 뒤에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불교 자체가 인도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냥 중국에 있는 불교, 부디즘 인 차이나가 아니라 차이니즈 부디즘, 중국 불교로 중국화, 자기와 이미 이제 시켰다라는 부분. 그렇게 해서 동아시아 불교가 한국, 일본 조금 넓게는 한자 문화권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까지 해서 이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어떤 근간, 모태로서의 역할을 이제 해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방금 전에 3기 하시고 반야신경 봉독하셨죠. 네, 물론 한글로 번역된 반야신경이긴 하지만 이게 혹시 뭐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라오스 이런 데 성지순례나 그냥 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네? 다녀오셨나요? 안 가시나요? 가실 건가요? 그 동남아시아 불교 그냥 일반 여행으로 가시는 경우에도 요즘은 그 절에 내지는 뭐 탁발하는 스님들 이렇게 이제 약간 관광 상품처럼 구경을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똑같은 불교라고 이름을 붙여도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라오스 같은 불교 국가에서 우리처럼 반야신경을 한자로 봉독하나요? 한문으로 된 반야신경을 읽을까요? 아니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트남, 대만 등등 그 중국 불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에서는 한문으로 된 그러니까 경전을 봉독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요. 하지만 알다시피 남방불교라고 얘기하는 동남아시아의 불교권은 한문이 아닌 그 일명 빨리어라고 불리는 그 경전들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즉 우리는 암경을 공부하지만 동남아시아 불교, 남방불교에서는 니까야라는 경전을 공부를 하죠. 즉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가 인도 불교에서 앞에 시간에 신경 스님이 잘 설명해 주셨죠? 지난주에? 예, 버머,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이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한문으로 번역된 버머를 그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한문으로 바꾼 한역대장경, 일명 팔만대장경, 해인사 장경각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많은 그 한문 경전들을 가지고 지금 빠진 그 동아시아 불교, 중국 불교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런 한역 경전을 공부를 하죠. 동남아시아에서 빨리어 경전을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약 경전이 만들어지고 한 2000년간 그 남방 불교하고 이런 동아시아 불교하고 차이가 분명히 그 부분에서 생기죠. 네, 그 번역을 해서 한역 대장경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히 중국 불교에서 이제 이루어낸 성과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불교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연도 몇 년, 몇 월, 며칠 물론 이렇게 계산하시니까 약 2500년 전에 탄생하셔서 그 불법을 펼치시고 열반에 들어가시고 나서로 계산을 한다면 한 2500년 전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 그러니까 2500년 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인도라는 그 지역, 그러니까 불교가 만들어진 인도라는 지역의 문화, 그 풍토랑 달리 중국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불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하시고 열반에 드시는 그 과정 전후로, 그러니까 2,500년 전 중국을 생각하면 이미 중국 또한 인도 못지않게 독자적인 문화랑 사상과 철학이 그러니까 그
거의 한 2000년 정도 이미 그 그러니까 문화권, 중국 문화권으로 따로 성립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다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한국하고 일본이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는 아직 자기 문화, 자기 국가 체제 이런 것들이 성숙이 되지 않은 단계였지만 중국은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인도와는 또 다른 문화권, 완성된 문화 형태로 해서 사상, 철학, 문화가 이미 다 확립이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교라든가 그 유학을 가지고 공자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든가 아니면 노자, 장자, 즉 도가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어떤 그 의식이 제공이 됐다던가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즉 외래 문화, 종교, 사상으로서의 불교라는 것과 이미 중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 사상인 그러니까 전통 사상이죠. 그러니까 유교나 도가 사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이 결합을 한 거, 때로는 싸우고 조화를 이루는 그 과정 자체가 중국 불교 사상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또 큰 차이를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기존의 기존의 중국의 사상과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그 밖에서 즉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와 어떤 식으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좀 조화를 이뤄서 중국 불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불교를 만들어내는가가 역시 중국 불교 사상사에서 이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 또는 중국 불교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를 역사적인 그 시대의 흐름, 순서에 따라서 알고 있어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태어나셨고 깨달으셨고 그 다음에 설법하시고 그러니까 전도하셨고 그러고 나서 입 열반을 드신 다음에 제자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시작하는 아난존자 이하 제자들이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듣고서 처음에는 경전, 즉 문헌으로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구전. 스님들이 암송을 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이 바로 그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입에서 입으로 한 500년 정도는 전달이 되다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분명히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셔서 선물하셨는데 제자들이 해보니까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돼요.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깨달음에 이를 것인가를 굉장히 분석적으로 논의를 한 아비달마 불교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 과정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아니 너무 이렇게 분석적으로 그 불교가 수행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분석하고 따지고 하는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로 다시 돌아가는 대승불교 시대가 열리죠. 근데 대승불교 때도 그 반야신경 읽으셨다거나 아니면 금강반야 바라밀경처럼 반야자 붙은 경전들 그 공사상을 얘기하는 반야경 계통이 쭉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나서 다시 뭐 유식이라든가 중간 조금 더 뒤로 가면 밀교 그러니까 대승불교 같은 경우도 초기, 중기, 후기 이게 불교가 그냥 한 번에 부처님 말씀하신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순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게 변화하고 발전한 사상들이구나 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아시아 불교인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경전을 가지고 어떤 논설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이걸 번역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가에 따라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한경하고 하한경을 같이 들고 와서 번역을 해서 그 중국 땅에 퍼뜨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읽을 때 아한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랑 저기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 좀 다르네? 이런 식으로 이해에 혼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발전한 불교 경전 또는 교학이라는 이해가 없이 이것도 부처님 말씀, 이것도 부처님 말씀, 이것도 부처님 말씀, 왜 불설 무슨 경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그 불교를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혼란,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중국 불교인들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상 판석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경전들을 자기만의 기준에 따라서 랭킹화 시켜요. 순위를 매겨요. 등급을 매겨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은 무슨 경이다. 그럼 그 외의 경전들은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만의 기준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판단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교상 판석, 줄여서 교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그 인도 불교와는 다르게 중국 불교가 갖는 특징으로서 교판 불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따가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국가불교라는 큰 특징이죠. 인도에서 불교가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종교가 만들어지고 발생하는 과정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기독교가 중동에서 만들어지고 해서 유럽,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 건너가서 중세 유럽에서 퍼질 때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로만 확산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기독교가 퍼진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불교가 만들어질 때 그냥 종교로서만 만들어지고 확산된 것과 다르게 이것이 중국에 들어오고 한국에 들어오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는 받아들이는 시점에서는 각 그 왕조, 그러니까 국가에서 또는 황실에서 황제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불교를 유통을 시키거나 유통만 시키겠어요? 때로는 탄압을 하거나 하는 그 국가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중국 불교의 특징이 무엇일까 또는 그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 무엇일까 말씀드릴 때 이 부분, 그러니까 국가와의 관계, 일명 국가불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몇몇 가지 특징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그 쭉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전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그 보시면 이제 그 종이로 돼 있는데 한문으로 이렇게 쭉 쓰이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불교 경전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보시면 이건 이제 그 나중에 찾아낸 건데 그 종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런 식으로 나무 껍질 이 경우는 야자수입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처음에 불교 경전 만들어졌을 때는 한문이나 빨리어가 아닌 산스크리트어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산스크리트어 필사본 경전이고요. 때로는 뭐 그 들어보지도 못하셨죠? 카로슈티 문자가 이런 걸로 그 각 지역에 당시 불교가 전해진 지역에 그 지역 언어로서 이런 식으로 그 경전이 만들어졌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법화경은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네, 왼쪽에 있는 법화경이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어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그러니까 중국 불교 내지는 동아시아 불교 얘기를 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경전이 번역이 되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한문, 중국어, 한역대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 불교 내지는 중국 불교 사상이 만들어지는 그 역사적인 과정이 다름 아닌 경전이 번역이 되는 이 과정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쭉 보셨던 것처럼 그 각 불교가 인도 북부 지방,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 전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걸어서 전법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의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법하신 부처님 직제자들이 전법하신 지역을 보면 결국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확산이 되고 인도 북부를 중심으로 했다가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중앙아시아 거쳐서 이렇게 중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각각의 자기 지역에서 그러니까 자기 문자로, 자기 언어로 이렇게 경전이 번역이 됐었는데요. 중국 불교 역시, 동아시아 불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이 한문, 중국어로 바뀌었고 또 지금 우리가 한글 반야신경을 봉독하는 것처럼 그것이 다시 한국어로 번역되는 이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다 이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동아시아 또는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 이것은 그냥 그 중요한 부분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그 자기화시킨 즉 한역 경전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가 보통 후한 시대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게 대략 1세기, 2세기 무렵, 그러니까 1세기에 들어와서 2세기에 이제 경전 번역이 시작됐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교 경전이 번역되는 시기, 그러니까 송나라 말기,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송나라 이어진 한 12세기, 그러니까 대략 한 900년에 걸쳐서 이거는 짧은 그 해인사 장경각에 보시는 이 8만 대장경은 그냥 몇 년 안에 번역된 경전들을 이렇게 목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한역 대장경을 만들기까지는 약 900년에 걸친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가 전에 들어오고 그 시기부터 해서 마지막으로 밀교 경전들이 번역될 때까지는 약 900년에 걸친 시간이 필요를 했는데 이제 생각을 하나 해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가 번역을 한다 아니면 책을 그러니까 책을 번역을 한다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죠? 내가 그 원 저자한테 판권 사서 번역해서 내가 이제 막 번역을 해갖고 출판사랑 컨택해서 책 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 글을 옮기는 거죠. 근데 대장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공동 집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금강경 혹시 매일 독경하시는 분 계세요? 매일 하셔야죠. 금강경은 매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의 경전이잖아요. 양불교 조계종이 가장 중심으로 놓고 따르는 그러니까 의지하는 바 경전이 금강경인데 금강경 독송은 매일 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가끔 빼먹을 때가 있는데요. 이 금강경 펼쳐보시면 앞에 요진, 삼장, 구마라집, 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요진의 그 삼장 법사, 그러니까 경전을 번역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법사인 구마라집이 번역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됐냐 하면 이제 구마라집,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다 정해놓고 하는 문제지만 이름이 구마라집이에요. 중국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인도까지는 좀 멀리 갔고요. 그러니까 구자국이라는 중앙아시아,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제 스님이셨는데요. 구마라집 스님이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로 된 금강경을 이제 한 손에 드시고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나도 몰라요. 어느 손잡이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손에 그 산스크리트어로 된 그러니까 금강경을 손에 드시고 이것을 읽으세요. 읽고 해석을 하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여있는 제자, 그러니까 바로 제자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기록상으로는 뭐 3,000명에 가까운 사람 청중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이제 기록에는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구마라지 스님이 경전을 번역하는 금강경을 번역하신 이 자리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건 내가 책을 번역해야지 할 때 앉아가고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과 구마라지 스님의 제자들 그리고 청중 3,000명이 함께 한 공간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구마라지 스님은 책을 드시고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를 읽고 직독직해예요. 바로 중국어로 이렇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강의를 3,000명을 앞에 놓고 공개 강의를 하시고 그러면 제자들이 옆에서 기록을 한다던가 이게 범어에서 중국어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실 때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어순이 다르죠. 순서가 다르다 보니까 한국어, 그러니까 일본어 공부할 때랑은 다르게 중국어, 영어 공부할 때는 어순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중국어하고 산스크리트어는 어순이 달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옆에서 중국인 제자들이 체크를 하는 거죠. 기록도 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러면 모여있는 3,000명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다가 질문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번역하는 과정이 그냥 지금 우리가 금강경을 펼쳤을 때 요진 3장 구마라집 역 했다고 해서 구마라집 스님 혼자서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으로 공동으로 이런 번역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생각해 보시면 그 구마라지 스님이 이제 아까 부자국이라는 데서 온 외국인 스님이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3,000명의 청중과 같이 한 공간에 모여서 그렇다고 뭐 금강경을 하루 만에 뚝딱 번역하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작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나 또 이렇게 다 정해놓고 물어보는데 좀 헷갈리는 생각인데.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000명, 그러니까 스님과, 그러니까 못해도 몇백 명, 몇천 명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한꺼번에 숙식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걸 황제가 국가에서 대줬다라는 거죠. 후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역 병전을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냥 병전을 인도나 그 중앙아시아에서 갖고 와서 내가 앉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나온 것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이 아니라요.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국 때로는 인도나 중앙아시아 스님들이 경전과 논설을 가지고 중국에 오고 때로는 중국이나 또 뭐 한국으로 치면 해초 스님 이런 분들이 인도까지 가셔서 원전을 갖고 와서 다시 또 번역을 한다던가 이 과정이 약 900년에 걸쳐서 국가의 후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후원에 그러니까 엄청난 후원을 바탕으로 그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집단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봉독하는 불교 한역 경전 우리가 그 1600년 한국 불교 역사 속에서 항상 수진 독송하는 그 경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침에 반야신경 봉독하실 때 누가 공을 설한다로 시작을 해요?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관, 네, 관자재보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 이게 지금 시대를 제가 아까 이렇게 뭐 굳이 나누긴 하지만 혹시 여긴 나라라 슈퍼보드 만화 아니죠? 서유기 읽어보셨나요? 네, 서유기 보시면 삼장법사가 그 손오공 저팔계 뭐 데리고 이제 인도로 가시잖아요. 근데 그 삼장법사 즉 현장 스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번역 시대하고 그 이 현장 스님이 활동하는 시대하고 시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이유가 그 반야신경 봉독하셨을 때 그 관자재 보살로 시작을 하죠. 읽기도 어려워요. 아발로키테슈아라. 네, 관자재 보살이라는 산스크리트어 범어가 있다면 현장 스님은 이것을 그러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하셨어요. 관자재 보살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관찰된 자재자라는 이 합성어를 그대로 직역하셔서 관자재 보살 이렇게 바꾸셨어요. 근데 그 금강경 번역하신 누구지? 네. 구마라지 스님 같은 경우는 법화경의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지 관자재보살 보문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직역을 하면 관자재가 되지만 그러니까 자재함을 그러니까 관찰하는 자재자가 되지만 구마라지 스님 같은 경우는 직역을 그러니까 그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바꾼 게 아니라요. 세상의 음성을 관하는 본능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때로는 환희의 찬, 때로는 그 정말 고통에 울부짖는 세상의 모든 음성을 관하는, 보는, 관찰하는 식으로 의역을 하는 거죠. 의미를 좀 더 그 사람들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그런 유려한 문체로 바꾼. 이거는 누구의 번역이 더 좋다, 그러니까 직역이 좋다, 의역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학문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장 스님 번역이 훨씬 보기가 편하죠. 직역이니까. 인도에선 이렇게 얘기했고 중국에선 이렇게 바꿨구나. 바로 말 뜻 그대로 번역을 했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그러니까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장 스님 번역이 훨씬 더 좀 도움이 많이 되지만 실제 그 우리가 공독하고 수지
경전은 구마라 집스님의 유려한 문체, 뛰어난 그 언어력을 바탕으로 한 경전들을 아직까지는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번역의 스타일에 따른 문제이지 어느 것이 더 뛰어나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고 읽기도 어렵네요. 아발로키스테 시바라라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 번역을 하고 그것이 쭉 이어진 것이 바로 중국 불교 내지는 그 중국 불교 사상사의 큰 특징인 한역 경전의 그 성립,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중국 불교라는 것이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경전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전을 번역한다라는 것은 그냥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개인이 단독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주로 국가, 그러니까 황제가 장소를 아예 마련을 해줘요. 뭐 구마라 집스님 같은 경우는 소요원이라는 그 지금 한국으로 치면 고전 번역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스님한테 딱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운영을 일체 그 후원을 국가에서 황제가 다 해준다던가 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고 이제 모든 후원을 다 거친 상태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트랜스레이터인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스님, 경전을 번역하는 스님이 중심에 서서 그러니까 역주라고 부르거든요. 중심에 서서 하시고 그러면 뭐 양옆으로 해갖고 이것이 그러니까 중국어랑 맞나 틀리나를 1대1로 뭐 확인을 한다던가 윤문을 한다던가 등등의 이런 소임들이 쭉 옆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주로 그러면 이제 외국인 스님이 그러니까 인도나 그 중앙아시아 스님이 역주가 된다고 하면 대부분 중국인 제자들이 그 나머지 그 소임들을 쭉 맡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중이 약 3천 그러니까 몇천 명 몇백 작게는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의 청중이 이렇게 쭉 모여갖고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한역경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고요. 이게 그 구마라 집스님 때, 그러니까 동진시대부터 해갖고 그 거의 한 송나라 때까지 계속 이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뭐 시대에 따라서 다른 특징을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 이전에는 주로 역주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에서 온, 그러니까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원전을 갖고 들어온 그 외국인 스님이 역주, 그러니까 중심이 돼서 하다가 당나라 현장 스님 이후로는 이제 유학생 출신 스님들이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현장 스님 이후로는 대부분 그런 유학 경험을 통해서 언어적인 그러니까 소양을 갖춘 중국인 스님들이 이제 역주가 돼서 이렇게 한다던가 하는 이런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그 후원에 힘입어서 그 공동으로 집단으로 번역을 해서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공독하는 불교 경전, 한역 경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건 뭐죠? 네, 입 닫고 계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저 뒤에 계신 도마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죠. 양으로 치면 아까 당나라 때 7세기 때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그 분량은 그 이전 현장 스님 이전까지의 스님들이 번역하신 경전을 합친 양보다 훨씬 많아요. 그걸 능가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도반분들하고 한번 또 의논을 해보시죠. 모르시면 찍기라도 하시면 됩니다. 네, 하시죠. 이거는 시간 조금 드릴게요. 1분. 앞뒤로 하세요. 앞뒤로. 옆에 계신 분들은 친하고 알고 지내시는 분들이 분명하니까 앞뒤로.
변화되라는 면에서는 변화, 그러니까 그 큰 틀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소수정의 인원으로 그 현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번역원 자체는 제공이 되고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한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조금 현장 선생님은 특이하게 소수 정예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청중이라는 부분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 이전의 번역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그 양이 굉장히 그러니까 번역한 분량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번역물을 결과적으로는 남겨져서 그 대부분 송나라 때까지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의 후원을 바탕으로 이런 공동 번역이 있었지만 이제 거의 뭐 드물게 예외가 바로 대승기신론을 그 번역한 진대스님 같은 경우는 조금 국가적인 후원보다는 거의 이렇게 개인 이제 진대스님 같은 경우도 배를 타고 그 인도에서 지금의 뭐 홍콩, 황주 이 정도 되는 지역에 오셔서 이제 원대한 꿈을 갖고 그 중국에 가면 이렇게 황제 국가의 후원을 받고 번역을 하고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불법을 또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이전 스님들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불우한 경우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황실의 후원을 받을 만하면 전쟁하고 또 그래 황제는 안 돼서 또 뭐 그럼 어디 태수 그러니까 지역 우리로 치면 주지사가 아니라 뭐죠? 네.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 태수의 후원을 받을 만하면은 뭐 이 사람 갑자기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이제 대승기신론과 석대승론을 번역한 진대스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선생들하고 다르게 약간 이제 개인 번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체가 그러니까 집단으로 함께 만들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시간 잡아먹으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냐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출발 막 했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그 우리가 한역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가나선을 수행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초의 의심이 없었어요. 그 절집 안에서도 그렇고 제가자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지나고 또 이거는 뭐 국제적인 교류가 많고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학력고사 끝나고 나서 부모님이 이제 처음으로 해외여행 보내주신다고 여권 만들고 여행하려고 했더니 그 강남구청 가서 무슨 교육받더라고요. 여행 가기 전에 이제 교육받고 막 이런 거 하고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으로 막 가고 이랬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있나요? 워낙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도 뭐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하고 이제 이럴 정도로 교류가 많아서 생긴 부분이고 뭐 좋게 표현을 하자면 불법 수행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수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부처님께 더 다가갈 수 있을까? 부처님 같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부처님께서 어떤 수행을 하시고 어떤 경전으로 그 공부를 하셨나 하다 보니까 아경이 아니라 니까야지 가나선이 아니라 윗바사나 해야지 하는 경우들이 조금 그 현재는 많이 그런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 이것이 부처님 직설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음 그대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오히려 한역경전이나 가나선 수행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지금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역경전이라는 것이 그냥 그 해인사 장경각에 모셔진 팔만대장경, 한국불교의 자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몇백 년에 걸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그리고 정말 수많은 불교인들, 그러니까 인도에서 또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건너 이 경전과 논설을 가지고 중국 장안에 들어온다는 거는요. 사막을 건너고 고원을 지나고 에베레스트 산보다는 조금은 낮지만 천산산맥을 넘고 중간에 뭐 도둑도 만나고 하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그냥 아니면 차로 쓱 오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루트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불법을 전하겠다는 불법이 전해지지 않은 동쪽에 그 불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라는 뜻 하나만으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고생 그 정말로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여정을 거쳐서 중국의 불교 경전 불교를 갖고 들어온 그 스님들 또 반대로 그 왕호천축국전을 쓰신 해초 스님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스님들이 원전 지금 이거 번역해서 이거 빠진 것 같은데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걸고 정말로 또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걸려서 중앙아시아나 인도에 가셔서 나란다 대학에 가서 범어 원전을 구해 와야지 이 목적 하나로 비행기나 자동차가 아니라 걸어서 두 다리로 정말 천산산맥을 넘고 고비사막을 지나서 인도로 가서 경전을 갖고 거기서 끝나면 또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거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역 경전 그 반야신경을 아침 저녁으로 독송을 하시거나 이렇게 그 함기하시거나 하실 때 이제 그 역사성을 한 번쯤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까 잠깐 제가 교상 판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간의 흐름 아니면 경전이 성립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우리는 이것이 시간적인 순차에서 발생을 하고 그 형성이 됐구나를 알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 동아시아 불교인들은 그냥 가지고 온 경전이 번역되면 그런 시간, 그러니까 경전과 불교 교학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그 유통되는가, 전개되는가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갖고 들어온 경전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아항경이든 아니면 마지막에 그 번역된 밀교 경전이든 그냥 같이 들어와서 번역이 되면 그냥 그 시간적인 순서랑은 역사적인 전개랑 상관없이 그냥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섞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랑 저기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 왜 다르지? 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중국 불교인들이 어떻게 해결했을까를 화장실 가서 조금 고민하시고요. 5분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